아산 정주영 회장님은 한국 현대사에서 볼 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소위 기업가, 경영자 정주영, 그리고 통일선구자 정주영, 사회사업가 정주영, 사회지도자 정주영.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업적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다소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주영 회장의 업적을 네 가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선 경영 철학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이 경영 철학은 한마디로 아산 정신입니다. 그 당신의 아호가 아산인데 저희들은 아산 정신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의 그 현다이즘, 현대 정신, 또는 캔두이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그런 가능하다는 주의, 캔두이즘이라고도 표시하는데, 이렇게 맨손으로 일궈낸 일개인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경영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한국적인 그런 유교 사상, 국익 사상을 밑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근면 절약 정신, 개척 정신, 도전 정신, 이런 정신이 그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 중앙대에서 명예회장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현대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게 뭔가니, 현대 정신이란 다름 아닌 진취적 기계와 불효불굴의 개척 정신이다. 얼마나 함축된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산의 경영 철학은 진취적 기계와 불굴의 개척 정신이다. 그러면 그분의 정신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보국 정신입니다. 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도전 개척 정신이고, 또 아까 교무처장님하고 김 청장님 방에서 잠깐 한 20분간 얘기를 나눴을 때에 박정희 교수님이 뭐 노동을 좋아하는 부유한 노동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입니다. 명예회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나는 노동을 좋아하는 부유한 노동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신발을 보신 적이 없겠죠. 명예회장님의 신발은 뒤축이 다 달아가지고 허옇게 돼가지고 다 납작하게 될 정도로 그분은 신으셨어요. 또 양복도, 바지, 이 운동복도 너무 오래 입으셔가지고 앞 자크가 다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자크는 벌려있지 않지만은 그 앞 단추가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입으셨어요. 또 청원동에 자택이 있는데, 자택 철문 조그만 게 있는데 철문을 얼마 용접 댐을 했는지 완전 걸레가 돼 있어요, 철문이. 이건 거기 들어가면 꼭 무슨 이상한 이 가건물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인상을 줄 정도로 하나 집에 돈을 안 들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고 좋은 집에서 사시죠. 창호가 얼마나 좋습니까? 단단하죠. 바깥에 소리도 안 나죠. 그분 댁의 그 청원동 자택의 창호는 덜렁덜렁 바람 불면 흔들흔들. 그래서 마당에 있는 벌레들이 집으로 들어올 정도로 창호가 헐렁헐렁한 집에서 사셨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그 이 소파가 제각급이에요. 짝이 있는 소파가 없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많이 가니까 이제 소파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제 짝이 없어요. 커피, 찻잔 제대로 짝이 맞는 거 나온 적이 못 봤어요. 다 제각급이에요. 식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재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명예회장님께서는 금검하게 사셨어요. 이러한 경영자로서의 그 리더십은 설선수범형과
그리고 창조형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설선수병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1965년에 파타니 나라티와라는 태국의 도로공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베트남, 옛날에는 월남이라고 그랬는데 그 월남 준설성 공사니 상당히 어려운 공사 많이 했어요. 식인종이 들끓는 뉴기니아에 가서 댐 공사를 했죠. 그리고 그 몇십도 영하의 그 알래스카에 있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일했죠. 정말 이 고생들 많이 하고 현대건설이 해외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공업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또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과거에는 이 자동차를 만들 때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소위 조립 기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기술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제일 손쉬운 일이죠. 회장님께서는 기술의 종속화, 산업의 종속화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관이 있지만은 자체 모델인 포니를 개발하는 등 자체 기술을 개발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의 현대 자동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조업이라는 건 manufacturing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manufacturing. 근데 조립 기지가 되면 뭐가 돼요? 어셈블링이 하는 거죠. 어셈블링. 조립하는 거죠. 조립하는. 제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조립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창조적 리더십을 가지고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창조적 리더십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비춰지면서 결과적으로 창조적 예지, 그 다음에 적극적 의지, 강인한 추진력, 이 세 가지 하나의 모토로서 명예회장의 그 아산 정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창조적 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미래지향적 사고로서 고객과 사회의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롭고 신선함을 추구하는 하나의 지혜, 다시 말해서 creative wisdom, 창조적 예지라고 할 수 있고, 적극 의지라는 것은 뭔가 하니 투철한 주인의식과 도전의식을 가지고서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해나가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창조적 예지를 하나의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적극 의지는 이런 사고의 시발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놓는 구현하는 자세, 이런 것 정신, 이런 것이 적극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강인한 추진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캔두이즘의 실천 행동입니다. 캔두이즘의 실천 행동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슬기와 지혜로 하면 된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인다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 전략적 사고를 잠깐 비춰본다면은 1940년대에는 현대건설을 건설했고 60년, 70년대에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자동차, 조선 사업에 이제 처음으로 성공하죠. 그리고 80년대에는 결국 고부가가치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이 될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현대전자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 이번의 특성은 어디에서 좋다는 사람을 불러오는 것보다는 우리 현장, 소위 현대 그룹 내에서 축적된 인재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십니다. 과거에 그 태국에서 온 태국 파타니 나라티아 65년에 그 도로공사를 했는데 한번 길을 닦고 그 다음날 오면은 거의 열대성 기후 아닙니까? 비 한번 왔다 가면은 흔적 없이 없어져 버려요. 언제 그레이다가 가가지고 땅을 팠나? 비가 나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겠어요? 사실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아 도로공사에서 굉장한 금융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은 고귀한 사람의 경험, 실적, 이런 것이 큰 밑거름이 돼가지고 1967년
뭐가 되는 겁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파타니 나라티와의 그런 스라린 경험이 없었으면은 아마도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290일 만에 경부 고속도로를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게 된 그 동기는 결국 현대가 그러한 사전에 경험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그런 데서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을 갖다가 활용을 했고, 지금 저를 위시해서 괌이라고 조그만 그 요새들 그 한의문 출입들도 많이 가고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괌? 거기에 저희들도 진출을 해가지고 공사를 많이 했는데,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근무한 모든 직원들이 지금 현재 아마 현대그룹의 절반 이상의 CEO들이 괌 출신일 겁니다. 그 정도로 각 현장 중심에서 인력을 훈련시켜 가지고서 새로 다각한 사업에 활용한 그런 분이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또 기술 자립을 중시한 경영 전략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1990년도에 가서는 우리 현대의 캐치프레이즈가 기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 아마 돌아가시면서 한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현대에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인재 육성,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회장님께서는 사업이 곧 사람이다. 사업이 곧 사람이다. 과거 이 맹자, 논자, 공자왈하고 했지만은 그때도 가만히 들춰보면은 이 인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사람이다. 근본은 사람이다. 이것을 명예회장님께서는 아주 사람의 중요성을 했어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한다. 작은 일에 성실치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특유의 인사를 하셨죠. 그리고 또 현장 중심의 전문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현대 명예회장님의 비서실 출신들은 다 현장 출신이에요. 현장을 가지 않고서는 비서실 직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시켰고, 제가 67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 영어 시험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쳐가지고 90점 이상 되면은 그 상금을 줬어요. 영어 잘한다고. 그리고 평가를 좋게 해줬어요. 그래서 진급이 인사고과를 했을 때 비슷하면은 영어 잘하는 놈을 갖다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조금 혜택을 받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지금 60년도 후반 때부터 벌써 명예회장께서는 영어의 중요성을 보신 거죠. 심지어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뛰어갔는데 쥐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앞만 불러도 나오질 않아. 고양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고양이 소리를 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몽몽몽하고. 그러니까 쥐가 생각한데, 아, 고양이가 없어졌구나, 갔구나. 그거 쏙 나왔다가 고양이한테 잡혔어. 고양이가 하는 말이, 자식, 내가 제2외국어 하는지도 모르는 모양이지. 그렇게 제2외국어의 중요성은 벌써부터 우리 현대그룹은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영어를 하고, 뭐 반대인 저쪽 삼성그룹은 일본어를 중심으로 했어요. 거기 그 임원들 CEO들은 일본어 못하면 사장 될 수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영어 잘하는 사람은 반도체 쪽을, 삼성 반도체 빼고는 삼성 쪽 사람들 영어 별로 잘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9년간 종합상사 사장을 했어요. 현대종합상사. 91년도부터 99년 말까지 내가 현대종합상사 사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합상사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잖아요. 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정도의 CEO가 영어를 그 정도도 못할까? 나 알고 보니까 그 컬처가, 문화가 그래요. 현대그룹은 영어를 중시했고, 삼성은 일본어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영어에 좀 많이 미숙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선구자 정주영은 평화 정착과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을 그리고 남북 공동 발전을 지향한 민족회를 구현했다. 가끔 보면 명예 회장님 무모하다, 돌관령이다, 부르도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명예 회장님은 정말 나쁜 말로 미친 사람처럼 생각을 하세요. 한참 생각하실 때는 누가 뭐래도 못 들으세요. 그 정도로 한 사물에 집착하시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끝까지 집착하는 그런 형. 그래서 89년 1월에 이북을 처음 가시는 거예요. 겨울에. 그때에 명예 회장님이 그냥 이북 갔겠어요? 이북 갔다가 잡히시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소련입니다. 그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처음 만나게 돼요. 왜 만났어요? 내가 이북을 가려고 하는데 이북에서 내가 신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너희 소련이 영향력을 좀 행사해서 날 좀 뽑아다고. 사전 시큐리티를 다 해놓고 이북을 가신 분이에요. 무모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다녀오셨죠. 그러나 그 당시 노태우 정권이 대북 강경책을 썼기 때문에 햇볕을 못 봤죠. 그러다가 10년 이후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선샤인 팔리시라고 그러죠. 햇볕 정책. 그 햇볕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 98년에 평양을 방북하게 되죠. 그때 이제 소 500마리를 가지고 이제 가시게 되죠. 저는 그때 그 방북 일원의 일원으로서 저는 개성을 통해서 가지를 않고 중국을 통해서 고려 민항을 타고서 평양에 먼저 하루 이틀 먼저 갔었어요. 갔다가 개성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와서 회장님 일행을 거기서 뵙고 모시고 평양에 있다가 8박 9일인가 9박 10일인가 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때 그러한 그 명예 회장님께서 제2차 방북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제가 그 당시에 현대상선 사장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다녀와서 명예 회장님을 모시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 청와대 들어가서 김중건 실장하고 네 분이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방북한 설명을 제가 대신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청사항도 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당히 대북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 가지 우리 요청사항을 허락해 주신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는 남북의 기틀을 세우신 분이다. 근데 명예회장님이 그러면 이북 분이시기 때문에 막연한 정서를 가지고서 향수에 젖어서 그러면 대북 사업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금강산 관광 사업은 초기부터가 그건 마이너스 공사였습니다. 그건 제가 담당 사장이었으니까 잘 알죠. 관광 이 사업은 이 프로핏이 없는 산업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왜 했느냐?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분단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분단된 나라에 크루즈 보트가 소위 사랑을 실는 유람선이 유유히 남북을 왕래한다고 했을 때 소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봤어요? 평화를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한에? 그러한 소위 보국정신과 국가애적, 민족적 그런 애정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금강산 관광사업은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해에 저쪽에서 속초에 잠수함이 한번 좌초돼 가지고 뜬 적이 있었죠. 그때 저희들이 98년 6월에 이북 다녀왔는데 며칠 안 돼 가지고 그 잠수함이 떴어요. 그래서 내가 명예회장님께 저는 사실 그때 종합기획실장도 했기 때문에 혹시 회장님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향수해 주셔가지고서 무작정 퍼주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회장님, 이북 얼굴이 어떤 겁니까? 잠수함이 진짜 얼굴입니까?
우리가 본 얼굴이 진짜 얼굴입니까? 뭐라고 그러시나요? 잠수함이 그들의 얼굴이지. 정확하게 짚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해 여름에 굉장히 그 다음 해 이 비가 많이 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댐이 막 무너지려고 그랬어요. 그때에 현대건설의 모 인사가 브리핑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명예회장님께 갖고 왔어요. 회장님, 이 금강산 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죠. 명예회장님께서 난 허락하실 줄 알았어. 아니야. 아직까지 이북하고는 그렇게 대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할 때가 아니야. 나는 그 순간 정말 속으로 쾌재를 느꼈습니다. 아, 괜찮구나. 이 뭐 금강산 관광 사업 해봐야 얼마 되겠어.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무모하게 사업을 벌리신 우리 정주영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께 아주 솔직히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북 사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 명예회장님께서는 남북이 공히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사업을 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잠깐 이 기회를 빌려가지고 통일에 대한 한번 제 사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 통일 때문에 우리 국민이 단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이 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통일을 신중하게 하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노래가 없잖아.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있죠. 다 아시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소위 통일 지상주의가 돼서는 안 되겠다. 소위 통일은 남북 간에 서로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우리에게 진선진미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곳이 돼야 되겠다. 나쁜 통일이 돼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통일 때문에 자꾸만 우리 국민을 갖다가 분열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저는 정말 항상 그 점에 대해서 슬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개 말이죠. 30년을 한 세대라고 그래요. 30년을. 그래서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하나의 시간으로 묶어서 역사를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벌써 우리가 국토분단, 국가분단이 몇 년이에요? 60년 넘지 않았어요. 뭐예요? 60년 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벌써 두 세대가 넘었거든요. 저도 그 세대의 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정서적이고 감성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보다는 이성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성적이어야 된다, 이 통일이라는 게. 서독을 보세요. 통독이 된 이후 십수년이 됐지만 지금도 그 폐해가 있어요. 재력이 그 튼튼한 독일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어떤 이 분의 그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재미난 이 용어가 있더군요. 우리가 reunifi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일할 때 reun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왜 re를 붙였어요? 그 re라는 것은 벌써 과거를 원상적으로 회복한다는 회귀하는 그런 정신이 re. 근데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고종, 철종, 뭐 순종해가지고 이시조선으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도 유니피케이션도 리유니피케이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이 추구해야 되는 뉴 유니피케이션이 돼야 된다. 새로운 유니피케이션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상당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리유니피케이션이 되든 뉴 유니피케이션이 되든 여러분들 통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자로서의 정주영 명예회장을 볼 때에 1964년도에 동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1964년 동경올림픽 때 아마 명예회장님께서 거기 가보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관중석에서 앉으시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17년 이후인 81년에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80년에 명예회장님이 추진위원장이 됩니다. 이때는 전태후가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전국도 불안하고 또 올림픽 망국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또 일본, 옆 나라는 일본이 나고야를 중심으로 나고야에 유치하기 위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뛰었거든요. 우린 뒤늦게 뛰어들어가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는 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유치하고자 하는 시의 시장이 유치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서울 올림픽이 되면 서울시장이 위원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이 하게 되면 나중에 안 됐을 때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결국 경제인 민간인 정주영 명예회장님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잘못해도 저 양반이 잘못해서 안 됐다 이거지. 그런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명예회장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81년도에 바덴 독일에 가서 우리 독일 지사, 영국 지사 직원들 다 불러다 놓고 그때부터 지시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꽃바구니 사고 알지 않습니까? 올림픽 그 위원들 그 머무는 호텔에 가서 부인들도 같이 왔거든요. 우리나라는 혼자 가지만 외국인들은 다 부부가 동반하고 가거든요. 부인을 즐겁게 하면은 남편도 즐거울 것이다. 거기에 착안을 하셨어요. 딴 거 잘못하면 괜히 이 브라이빙 문제가 걸리니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냥 꽃바구니를 사서 호텔에다 다 집어넣었어. 그게 꽃바구니가 시들죠? 갈아줬어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꽃바구니를 이렇게 갈아주니까 그 올림픽 각국의 위원들의 부인들이 아주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때 86개국인가요? 우리나라가 3표밖에 못 얻는다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52대 26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유치를 하신 분이 우리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님이시고 그리고 난 후 15년 이후에 쥐리히의 기적을 떴네.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면 정몽준 지금 한나라 대표죠. 그 의원께서 월드컵을 유치하시잖아요. 2002년 월드컵.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명예회장님께서 91년 말에 정치 참여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국민당을 창당하시고 한 45일 있었나요? 총선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31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됩니다. 국회법상 20명이 되면은 뭐가 돼요? 교섭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국민당이 정말 그 31석의 교섭단체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김영삼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집권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제1야당 그리고 우리가 제3당으로서 소위 그 바게닝 파워를 갖게 됐죠.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대선에 나가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패배하게 되십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되죠. 그때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회장님의 자서전에 명예회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나의 실패가 아니다. 하나의 시련과 수모일 뿐이다. 실패라면은 와해수를 뽑은 국민의 실패다. 나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의 저서에 자서전에 마지막 말구에 이렇게 쓰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사업가 정주영 회장님을 보시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현대가 이렇게 커간 것 여러분들의 덕분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내가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요. 그리고 나아가서 당신께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보람이다. 이러고 말씀하셔가지고 1977년에 아산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고 뭐 병원도 만들고 또 울산대학교도 만들고 현대학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도 많이 지금 배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사업가 모든 그라서의 명예회장님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큰 타이틀에서 21세기에 남긴 유산, 뭐 경제적 측면, 국가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전후의 복구 사업에 들어갔죠. 고령 유명한 한강 인도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조선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전자를 유치한 첨단 산업이라든가 이런 한국 경제의 선진국 진입 토대 마련을 하셨고, 또 자주적인 산업 발전의 모형을 제시했다. 아까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건설에도 말씀드렸고, 자동차 얘기도 드렸고, 조선 얘기도 드렸고, 그래서 산업의 정성을 맞고 기술의 정성을 맞아서 자주적인 산업 발전 모형을 제시했다. 또 세계를 선도를 했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 조선소도 마찬가지고, 세계 최대 조선소 아닙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세계에 선도를 해서 또 이러한 현대건설과 자동차와 중공업 등 이 주요 산업은 우리나라 중요 산업의 하나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경제의 발전의 인프라를 조성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교든 한강인도교든 경부고속도로든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다가 했다 하는 얘기고, 국가적인 측면은 말씀드린 대로 통일 선구자로서의 남북 통일의 기반 구축을 했다. 그리고 국토 확장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 그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려고 했던 서산 간척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명예회장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크기가 쉽게 얘기해서 여의도의 33배에 해당합니다. 3,200만 평. 만약에 담수호까지 따진다면 이게 한 5천만 평이 돼요. 좀 바다같이 넓은 땅이거든요. 이 땅을 갖다가 개간을 하셔가지고서 국토 확장에 선도적 역할을 했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아까 올림픽을 유치했고, 그리고 모범을 세우기 위해서 아산재단을 만드셨는데, 사실 현대건설이 어떻든 저희들이 잘못해서 은행관리 기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쓰러져가는 현대건설을 일으키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의 제1대주주였던 명예회장님께서 8%를 갖고 계셨어요. 정몽준 의원이 7.4%인가 제2대주주였어요. 그 당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아마 4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내려가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경 4천억 이상의 명예회장님의 주식을 팔아서 어디다 냈습니까? 현대건설 부도 막는 데 쓰셨습니다. 그래서 명예회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수중에 돈이 별로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명예회장이 왜 돈이 이렇게 없느냐. 바로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에. 난 몰라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는 자기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 책임만 지면 유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책임이 어떻건. 그러나 이 어른께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자기 재산 전부를 바치고, 또 현대건설의 과거의 지분 반을 출연해가지고 지금의 아산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화 아까 31세대, 2세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 2세대가 지금의
우리 한국 경제를 부흥시킨 거죠. 그러면 오늘의 이러한 이 경제 현황, 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21세기에 하나의 성장된 새로운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건 누구의 몫이라고 봅니까? 여러분들 제3세대 여러분들의 몫이다. 여러분들이 도전정신, 개척정신 이런 모험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것을 이룩해낼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시 20분이기 때문에 지금 몇 분 남았죠?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은 미국의 금융 위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님 대해서는 그러면 이 정도로 끝을 마치기로 하고요. 중복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몇 분 동안 왜 그러면 미국의 금융 위기가 우리 한국 경제에 나아가서 전 세계 실물 경제에 강타했느냐 하는 걸 잠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미국이 부동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2000년대에 소위 IT 산업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미국이. IT 산업이 붕괴하기 시작되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저금리 정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책금리가 6.5%였던 것이 13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인하를 해가지고 1%대로 떨어뜨리죠. 그렇게 되니까 뭐가 우죽순처럼 일어났어요.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처럼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을 살 때 우리나라는 여기서는 뭐 몇 년짜리 뭐여서 이렇게 해서 사지만은 거기는 대개가 모게지를 사용해가지고 한 30년짜리를 해요. 돈을 캐시를 내고 나머지는 모게지를 해가지고서 이제 30년을 매월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집들 많이들 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모게지를 갖다가 한번 1차 소위 ABS 또는 MBS라고 그러는데 자동화를 하면 되는데 소위 제2금융권까지 거기에 동원이 돼 가지고 제2 자동화, 제3 자동화를 계속 2탕, 재탕, 3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동산 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들이 전부 이게 묶이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2006년, 7년쯤 돼서 이게 인프레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금씩 이제 긴축 재정을 쓰기 위해서 이제 돈을 걷어들이게 되면서 유동성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월세, 월부로 갚아야 될 사람이 못 갚죠. 부도나죠. 회사가 부도나죠. 이 회사가 부도나니까 제2금융권이 부도나죠. 이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 서프라임 모게지라고 그러죠. 서프라임 모게지. 서프라임 모게지가 뭐예요? 신용 등급을 가지고 나눈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820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820점에서 720점 사이에 있는 사람을 프라임이라 그래요. 아주 고소득자죠. 돈 많은. 그 다음번에 720에서 620 사이를 준프라임이라 그래요. 그리고 620점 이하 신용을 가진 사람을 서프라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월급쟁이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가 어디에 속하느냐? 서프라임에 속하는 거예요. 620점 이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막 주면서 이 담보를 해가지고 그 담보를 해가지고 다시 모게지 백 시큐리티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왜 미국의 이런 그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냐 하는 것을 갖다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리더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리더는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변화를 창조해야 되고, 또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또 구성원들에게는 문제 해결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하고 잠재적인 리더를 발굴해내야 된다. 그 다섯 번째는 소통과 협상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국회에서 난장판 치고 있죠.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협상할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힘센 사람이 씨름하듯이 씨름만 하는 것이 협상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소위 제로섬 게임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윈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로섬 게임이에요. 근데 이 협상과 소통이라는 것은 마치 춤추는 댄스하고 같은 거예요. 댄스. 댄스 혼자 추는 겁니까? 물론 이게 고고 추고 이렇게 할 때 혼자 추겠죠. 그러나 정식 춤은 상대가 있어야 추잖아요. 혼자 잘 춘다고 춤 잘 추는 거예요. 상대도 잘 춰야 되죠. 조화가 이루어야 되죠. 이게 소통과 협상의 기본 제일 요건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작금의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레오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Everyone thinks of changing the world. 누구나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이거죠. But no one thinks of changing himself.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하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레오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뭐라 그랬나? I will not say I failed 1,000 times.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쓴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요. 실패를 많이 하신 것 같아. 시련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 100 times, 10 times도 아니고 1,000 times라고 그래요. 1000번을 자기가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게 I will not say. But I will say I discovered there are 1,000 ways that can cause failure. 그건 뭐냐? 1000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라 1000번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작금에 지금 최근에 알고 있는 빌 게이츠 뭐라고 얘기했어요? If you born poor, 네가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It's not your mistake.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But if you die poor, 네가 정말 가난하게 불쌍하게 죽는다면 That is your mistake.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불굴의 도전 정신, 진취적 기계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change, 변화. 쉬운 용어로 change, 변화하라. 여기서 G를 C로 바꿔보세요. 뭐가 돼요? chance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change에서 G를 C로 바꿔보세요. 기회가 오는 겁니다. Life is an opportunity. 삶이란 기회예요. Benefit from it. 뭐 하는 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에 저희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님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루하실 수도 있었고 또 제가 이런 또 전문 강의를 맡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있게 할 수 없음을 갖다가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전 회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Change before you have to.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니다. Change before you have to. 이것을 마지막으로 명예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항상 즐겨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저기 들어오다 보니까 총장실에도 있고 총장님실 앞에도 있고 그런데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이런 표가 있죠.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더욱 굳세고 바르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변화를 주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